미국에서 19살 소녀 브리아나 네디슨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납치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여러 여성을 잔혹하게 유린한 범죄자의 것이었고 브리아나의 결말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미스터리 수사국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사라진 브리아나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브리아나 네디슨은 1988년 3월 29일 네바다주 리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는 19살의 꽃다운 나이였는데요. 브리아나는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착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6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브리아나는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사립대학에 진학하여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그녀는 방학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와 어린 시절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2008년 겨울방학,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1월 19일 브리아나는 어머니 브리짓과 함께 영화를 본 후 저녁에 친구와 힙합 콘서트에 가기 위해 집으로 돌아와 잠시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 9시경 브리아나는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던 헌터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헌터의 집에서 만나 함께 버스를 타고 힙합 콘서트장으로 향했습니다. 콘서트는 두 사람이 오래도록 계획해 온 것이었는데요. 브리아나와 헌터는 모두 힙합을 좋아했고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시간이 너무 늦어 브리아나는 어머니를 깨우기 싫어 헌터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당시 헌터는 다른 3명의 여성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브리아나가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방이 없었기 때문에 브리아나는 거실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헌터는 브리아나에게 담요 2장과 이불 한 채를 건네준 후 자신의 강아지를 데리고 침실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게 된 브리아나는 새벽 4시 23분 멀리 떨어져 있는 남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다음날 아침 9시 잠에서 깬 헌터는 거실에 브리아나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브리아나의 옷과 가방, 휴대폰 등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베개에 붉은 얼룩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헌터는 곧바로 브리아나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몸싸움의 흔적은 찾지 못했지만 베개에 남아있는 붉은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그것은 브리아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현장의 문과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브리아나의 소지품 역시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얇은 잠옷만 입고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매우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잠옷만 입고 외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브리아나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납치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과 창문이 멀쩡한 상황에서 범인은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가 브리아나를 납치한 것일까요? 헌터와 3명의 룸메이트에 따르면 4명이 함께 사는 집이라 각자 귀가 시간이 달랐고 현관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택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오가는 차량과 행인들은 고개만 돌리면 거실에서 자고 있는 브리아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다면 매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저녁 누군가 집 주변을 지나가다 거실에서 잠든 브리아나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범인은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브리아나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기절시킨 뒤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경찰의 추측대로라면 베개에 브리아나의 붉은 흔적이 묻어있는 것과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브리아나의 비명을 듣지 못한 것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현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브리아나가 납치되었을 때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심한 부상도 입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인을 빨리 찾아 브리아나를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자세히 수사하여 현관문 손잡이에서 낯선 사람의 지문을 발견하였습니다.
베개에서도 낯선 남성의 머리카락을 찾아 DNA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DNA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DNA 샘플은 확보했지만 용의자의 신원은 알 수 없어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경찰은 수색견과 헬기를 동원해 주변 지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했습니다. 동시에 사건 현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목격자를 찾으려 했지만 집 주변에 오가는 차량과 행인이 너무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결국 수사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리아나가 실종 당시 소지품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의 범행 동기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근 현지에서 발생한 비슷한 범죄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유력한 단서를 찾게 되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브리아나가 실종되기 한 달 전 헌터의 집 근처에서 3건의 여성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범인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07년 10월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괴한에게 습격을 받은 후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해 11월 21살의 여성이 귀가하는 도중 낯선 남성에게 습격을 당했는데요. 세 번째 사건은 같은 해 12월 16일 22살 여성이 귀가하는 도중 갑자기 공격을 받아 의식을 잃게 되었는데 깨어나 보니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당했습니다. 이상한 건 세 번째 사건의 범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속옷을 가져갔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세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 샘플을 검사한 결과 같은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의학자의 분석 결과 해당 남성의 DNA가 브리아나 납치 현장에서 채취한 DNA 샘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남성이 브리아나를 납치한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경찰은 3명의 피해 여성을 찾아가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범인이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자들이 제공한 정보로 대략적인 몽타주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은 30대 백인 남성이며 짧은 머리에 키는 180c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토요타 픽업 트럭을 운전했는데 세 번째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차 안에 아기 신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범인은 이미 결혼해서 4살 정도의 아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용의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브리아나의 가족에게 동의를 얻은 후 언론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브리아나의 실종 소식과 범인의 몽타주를 여러 언론 매체에 공개하여 시민들의 제보를 기대했습니다. 브리아나의 어머니도 매체를 통해 납치범에게 딸을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건이 점점 널리 알려지면서 브리아나와 관련된 사실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심리치료를 통해 겨우 견뎌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였는데요. 그녀가 자신도 아동심리치료사가 되어 더 많은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돕고 싶어 했습니다. 브리아나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가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밝은 미소로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리아나의 따뜻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그녀의 납치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색대를 조직해 브리아나 찾기에 나섰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그녀의 사진이 걸렸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녀의 무사귀환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브리아나는 결국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다시는 밝게 웃을 수 없는 그녀의 모습에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2008년 2월 15일 정오 엘버트라는 남성이 퇴근길에 숲풀 속에서 눈에 띄는 주황색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의 발에 신겨진 주황색 양말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마네킹이라고 생각했는데 숲풀을 헤쳐보니 숨진 여성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바로 실종된 브리아나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알몸이었는데 현장에는 아무런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분명 그곳은 범행 현장이 아닌 그녀가 유기된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브리아나는 목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10일 전인 2월 5일이었는데요. 그녀의 몸에는 남성 DNA가 있었는데 그녀가 납치당했던 거실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성범죄 사건의 범인이 브리아나를 해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었는데요. 이 연쇄 범죄자는 지금까지 폭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피해자를 해치거나 살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번에는 브리아나를 살해한 걸까요? 풀리지 않는 의문에 경찰은 브리아나 사건 전담 제보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2달 만에 14,000건이 넘는 제보가 쏟아졌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0개월 만에 드디어 의미 있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1일 경찰은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제임스 비엘라라는 27세 남성이 몽타주 속 남성과 매우 닮았다며 그의 차 안에서 여성의 속옷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제임스가 브리아나를 해친 범인인 것 같다며 그의 집 주소와 연락처를 경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일단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로 와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경찰서로 가지 않았으며 DNA 샘플 제공하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단순 제보에 대한 조사였지만 제임스가 계속 수사를 회피하자 경찰은 그에 의심하게 되어 바로 그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 제임스 비엘라는 1981년 6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난폭한 성격으로 싸움을 자주 벌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가족은 그를 해병대에 입대시켰습니다. 그러다 2001년에 그는 금지 물품 소지로 군에서 제대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제대 후에도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였습니다. 2002년에는 전 여자친구를 구타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현재 아내 칼린 하몬과 만나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위치가 바로 4건의 사건이 발생한 지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제임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더욱 면밀한 수사를 통해 그가 범인과 일치하는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임스에게는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건의 범인도 4살 정도의 아이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토요타 픽업 트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차량은 범인이 운전한 차량의 모델과 색상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또 제임스의 키와 체격, 그리고 헤어스타일 모두 범인과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여 경찰은 제임스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이미 몇 달 전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제임스는 DNA 샘플 제공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경찰이 용의자의 DNA 샘플을 강제로 채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제임스가 범인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었지만 체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신문 과정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집에 있었으며 아내 칼린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주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사실 믿을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경찰이 칼린에게 사건 당일 제임스의 행적에 대해 묻자 칼린은 주저없이 브리아나가 실종된 날 밤에 제임스가 집에 없었다며 남편의 알리바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브리아나가 실종된 후 제임스는 차량을 한동안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고 한 달 후에야 차량을 다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숨진 브리아나가 발견된 시점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브리아나가 한 달 동안 제임스의 차 안에 갇혀 있었고 제임스가 브리아나를 해친 후 차량을 다시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더욱이 칼린은 제임스의 차 안에서 자주 의문의 여성 속옷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제임스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칼린의 증언은 사실 남편을 고발하는 것과 다름없었는데요. 경찰은 곧 이전에 경찰에 걸려온 익명의 제보 전화도 역시 칼린이 친구에게 부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6년 동안 남편 제임스의 가정폭력에 지쳐 있었고 양심의 가책을 견디다 못해 결국 남편을 고발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4살 아들의 DNA 샘플을 채취하는 것에 동의했고 경찰은 제임스의 DNA 샘플이 범인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제임스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확증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0개월 후 2008년 11월 25일에 제임스를 체포했습니다. 제임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그에게 왜 브리아나를 살해했는지 묻자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크게 2가지로 추측되었는데요. 첫째, 브리아나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고 둘째는 제임스가 앞서 3차례나 범행을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자 점점 대담해져서 범행 수법이 극단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였든 제임스의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고 그는 자신의 악행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2010년 5월 27일 제임스 비엘라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미국 법률에 따르면 제임스의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임스의 변호인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 제임스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잦은 폭행과 폭언을 당해 성인이 되어서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임스의 어린 시절이 불행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8명의 여성과 6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제임스의 모든 혐의에 유죄를 판결했고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임스는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이번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되짚어보면 브리아나가 제임스에게 납치되었을 때 살아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DNA를 통해 범인의 신원을 빨리 확인했다면 브리아나는 무사히 구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제임스의 정보가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의 DNA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분명한 문제였습니다. 브리아나 사건 이후 미국은 2013년에 브리아나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DNA 샘플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와 같은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개선 효과가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임스에게 내려진 처벌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